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달라 보이고 투자 가치가 샘솟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현 시점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도대체 무엇인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봅시다. 먼저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Narrow AI, General AI, Super AI인데요. General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실제 지능을 갖추는 단계이며 Super AI는 인간보다 수백 배 뛰어난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매트릭스에 나온 인공지능이죠. 현 시점에 기업들이 도입하는 것은 Narrow AI로 인공지능이라보다는 훈련하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 Narrow AI의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의 정의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톰 미첼 교수의 정의입니다.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일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기계로 학습시키면 그 성능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머신러닝인 것이죠.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꼭 이해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읽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학습은 현재 가장 주를 이루는 머신러닝으로 과거에는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하면 기계가 해답을 찾아주는 프로그래밍이었다면 지도학습은 답이 정해진 데이터를 입력해 규칙을 찾는 방식입니다. 정답이 정해진 데이터를 제공해 그 안에서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학습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경우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을 수천만 개 학습시켜두면 강아지의 특징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 반복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학습을 통해 충분히 훈련된 기계의 경우 높은 정확도로 사진이 강아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은 이렇게 답이 정해진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키는 것이며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비교적 간단한 지도학습도 있지만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을 예상한다고 해봅시다. 암을 발병시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인자, 방사선 노출, 식이, 음주, 흡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을 x1, x2, x3, x4, x5, x6라면 머신러닝은 HX는 W1X1 플러스 W2X2 플러스 W3X3 플러스 W4X4 플러스 W5X5 플러스 W6X6 플러스 B로 데이터를 식으로 정리해 학습합니다. W는 각 요인 X에 대한 가중치인데요. 만약 유전인자 X1의 영향이 방사선 노출 X2의 영향보다 2배 크다면 W1이 W2보다 2배 높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요인에 따라 가중치를 각각 다르게 주는 것이죠. 각 요인 X에 따른 영향도, 중요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식을 HX라 표현한 것은 가설 하이퍼디시스에서 따온 것이며 B는 바이어스를 뜻합니다. 딥러닝을 설명할 때 바이어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데이터들의 방향성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지도학습을 해보면 결론 이퀄 유전인자 영향도 개별 유전인자 플러스 방사선 노출 영향도 개별 노출량 플러스 식습관 영향도 개별 식습관 플러스 등등 플러스 B식의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입하는 부분은 각 환자별 암에 걸렸는지 유무와 X 부분에만 대입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가중치인 W와 바이어스인 것이죠.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W와 B를 찾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환자의 X 부분만 검사해서 대입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나오겠죠? 결국 머신러닝은 이 W와 B를 찾는 과정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성적이 오릅니다. 더 넓은 아파트는 더 가격이 비쌉니다. 더 인구가 늘어나면 더 국력이 강해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선형적이라는 말은 선 형태를 닮았다는 말로 1차 함수처럼 입력값과 출력값들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공부 시간과 성적, 평수와 가격, 인구와 국력처럼 비례하는 데이터들을 선형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을 위한 모델은 크게 분류 모델과 예측 모델이 있는데요. 예측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선형회귀입니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과 그에 따른 성적 결과들이 이렇게 그래프상에 분포한다고 합시다. 사람이라면 이 성적 분포를 보고 대충 이 직선을 따라 분포하는군 하며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이 완성되면 어떤 학생이 몇 시간 공부하면 대략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 문제뿐 아니라 분류 문제도 비슷한 과정인데요. 데이터들이 XY 평면에 분포해 있을 때 우리가 직선을 그어서
이 직선의 밑부분은 A, 아랫부분을 B로 구분하는 것이죠. 결국 머신러닝은 HX는 WX 플러스 B식에서 W와 B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1차 함수로 보면 기울기와 절편이죠. 직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대입하면 예측값이 나오는 것이죠. W와 B를 구하는 과정은 기계가 사람처럼 직선을 대충 이쯤 그리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무턱대고 그립니다. 기울기와 절편은 랜덤이 되겠죠. 그 직선에서 실제 y값을 뺍니다. hx-y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hx-y를 제곱해줍니다. 이런 데이터 점들의 개수가 m개라고 하면 hx-y의 제곱이 n번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 제곱한 값을 m으로 나누어줍니다. 식으로는 위의 그림처럼 나오는데요. 이를 코스트 펑션, 오차 함수라 합니다. 오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2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오차의 제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차는 작을수록 좋겠죠? 우리는 정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0에 가깝게 가는 것을 원합니다. 임의의 초기값을 오차 함수에 2차 함수에 대입한 후 그 자리를 미분하면 이 자리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미분했을 때 0이 나와 오차를 최소로 맞추고 싶기 때문에 편미분 값이 플러스일 때 0이나 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 이동하는 거리를 러닝 레이트라 하죠. 왼쪽의 경우 미분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W와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W와 B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가장 정확한 가설식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가설식이 도출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곧 머신러닝의 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머신러닝의 두 번째 분야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들을 비교적 가까운 데이터끼리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입니다. 데이터들을 여러 덩어리로 그룹화하는 것이죠. 머신러닝의 세 번째 분야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앞에 두 가지 학습들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행동하고 그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알파고의 바둑학습 방식은 바로 이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수를 직접 두어보고 좋은 수를 두었을 때는 상을 줍니다. 이 방식으로 점점 더 최적의 방식을 학습한 것이죠.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처럼 답이 제공되지 않지만 매 행동마다 좋은 행동이었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사람이 제공합니다. 기계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계속 학습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둑이나 게임처럼 규칙이 정해져 있고 평가 기준이 명확한 문제에는 아주 적합한 학습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데 강화학습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고 실제로 국내에는 강화학습 기반 주식 투자에 대한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에 따른 매매라는 점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자율주행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강화학습 자율주행 연구기업은 웨이모입니다. 강화학습은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으기보다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하는데 웨이모는 카크래프트라는 시뮬레이터로 2019년 7월 기준 100억 마일 이상 테스트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강화학습을 도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모방학습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방학습은 다른 지적체계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운전을 모방해 잘 운전하면 전문가가 상을 주는 형식입니다. 모방학습은 강화학습을 지도학습 쪽으로 변형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방학습의 문제점은 배운 대로만 행동한다는 점이 그 한계인데 이 한계는 강화학습을 추가하면 해결이 비교적 쉽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강화학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머신러닝의 세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며 규칙을 찾아 분류, 예측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답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라는 단위로 그룹화하는 머신러닝입니다. 강화학습은 행동 패턴 학습에 특화된 머신러닝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퍼셉트론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AI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를 보고 그 영감을 얻었는데요. 사람의 뇌는 약 1천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어느 정도 세기 이상의 자극이 뉴런에 주어져야 자극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모방해 만든 것이 딥러닝의 기원인 퍼셉트론이라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논리 게이트란 입력과 출력이 있는 구조로 뉴런이 여러 입력을 받아 하나의 활동 전이로 자극을 전달하듯이
퍼셉트론도 여러 입력을 받아 하나의 출력값을 도출합니다. A와 B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각각 가중치를 곱해 C로 이동합니다. 그럼 C에서는 그 합계 값을 판정해 미리 설정해둔 조건에 만족하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죠. 바로 C의 이 설정값이 앞서서 다룬 B, 바이어스입니다. HX는 WX 플러스 B의 B이자 뉴런에서의 역치가 바로 바이어스 B입니다. 우리의 뇌가 뉴런이 겹겹이 쌓인 생물학적 네트워크인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인공뉴런, 퍼셉트론을 층층이 쌓으면 사람처럼 고도의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층은 입력층, 마지막에 출력하는 층은 출력층이라 하며 그 중간에는 수많은 은닉층을 둡니다. 이 은닉층이 2층 이상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하면 이를 딥러닝이라 합니다.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인공신경망이 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딥러닝의 개념이죠. 이렇게 딥러닝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을 심층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딥러닝의 장점은 기존 머신러닝보다 그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간의 논리구조와 단순한 작업이 요구되는 분야들은 딥러닝이 도입되기 쉽습니다. 다만 딥러닝은 만능이 아닙니다. 앞서 다룬 내용처럼 딥러닝에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최소 수천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를 줄이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죠. 딥러닝의 두 번째 단점은 규칙성이 없는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통해 학습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규칙성을 찾아가는 것이 머신러닝이자 딥러닝인데 애초부터 모든 데이터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규칙성 자체가 없다면 딥러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딥러닝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기계를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죠. 앞으로 수년간 산업 전반에 도입될 딥러닝에 대해 이해해두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